오늘 발제하고 토론 네 분 토론을 다 들었고요. 사실 이 오늘의 주제는 정신건강 서비스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환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포커스를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 저희 현안들이 많다 보니까요. 우리 토론자분들도 더 넓은 정신건강 정책 전반에 대한 또 토론도 해주신 것 같고, 또 이제 질문들도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행히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한 20여 분 정도 종합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이 좀 있을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정신건강 서비스를 우리 오늘의 주제에 맞춘 회복지향, 또 환자 중심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이견이 없으실 것 같고요. 그것들을 어떻게 잘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이 핵심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발제하신 분들께서도 또 그런 측면에서, 또 우리 토론하신 분들도 의견이 있으시면 또 종합 토론 시간에 얘기를 해주시고요. 먼저 조금 화두를 갖기 위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질문들을 좀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들을 먼저 이야기하면서 또 우리 토론자분과 발제자분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도 좀 궁금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개요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서비스라는 게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에서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했는데, 오늘 마침 연구 개발에 참여해주고 계시는 이은병원에서 두 분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은병원의 정성권 병원장님과 김영희 정신보건부장님께서 특별히 참석을 해주셔서요. 지금 우리 유튜브를 통한 질의 중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성권 원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나왔던 우리 정신건강 서비스들, 오픈 다이얼로그를 포함한 비강압 치료, 이런 의사결정 지원, 절차 보조의 핵심은 결국은 정신의료기관과 지역사회 유관기관들과의 얼마나 협조가 되느냐, 이것들이 관건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을 하시는데 실제 적용 가능성이라든지 경험, 또 이제 국내외 성공 사례, 이런 것들을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에 답을 드리자면, 여태까지 그 지역 사회에 있는 정신보건 기관들과 협업을 해본 경험이 있으신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아마 그 결과가 얼마나 다른지를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굳이 특별한 아주 성공 사례를 찾아낼 필요가 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현장에서 이걸 실행하기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수원 지역에 저희 이제 수원이랑 이제 일을 많이 하니까 수원 지역에 있는 당사자가 이제 입원을 했어요. 퇴원할 때가 됐는데 이제 퇴원 계획을 세우고 지역에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고 싶은데, 이분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수원센터 직원이 병원으로 들어와서 같이 이 환자분과 함께 퇴원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바쁜 와중에도 자기가 와서 뭔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해주면 자기는 나머지 일을 더 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오기가 힘들어요. 실적을 좀 인정을 해주시면, 병원에 들어오는 것도 실적으로 좀 인정을 해주시면 이분들이 좀 움직이시기가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그 외에 다른 이용시설이라든지 전환시설, 기타 등등 다른 여러 기관들과 협업을 같이 해보는데, 그 기관들과 협업 결과도 물론 굉장히 훌륭합니다만,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겪었던 거는 당사자 동료 지원가들의 도움이, 저는 입원 환자들을 보니까 당사자 동료 지원가들의 그런 도움이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저희들의 입장으로의 어떤 플로우로 본다면 여러 기관들과의 기관 대 기관의 어떤 협조가 되게 중요한 요소이겠지만, 실제로 이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분들은
실제로 자기 자신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그 사람한테 내가 내 얘기를 하고 싶고 나의 어려운 점들을 의뢰를 하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과 함께 만났을 때 굉장히 강력한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제가 이제 저는 지금까지 발표해 주신 분들은 모두 이제 교수님들이시고 그다음에 철학적인 그런 거의 철학적인 그런 담론들을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업자로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정신과 병원을 세우고 운영하는 사람들은 자기 돈을 들여서 병원을 세웁니다. 그리고 병원을 열고 이제 입원실을 열고 환자를 받죠. 그러면 들어오는 수가는 정해져 있습니다. 들어오는 비용은 정해져 있어서 의사는 안 하면 안 할수록 이 환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이 병원의 설립자는 돈을 벌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경영난에 빠지게 됩니다. 그 안타까운 사례가 인권상까지 수상했던 성 안드레아 병원이 문을 닫았죠. 재정난 때문에 문을 닫았습니다. 근데 이 병원이 특별히 많은 것들을 했기 때문에 망했나라는 생각을 해보면 물론 이유는 좀 다를 수도 있겠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저희 병원 근처에 있던 대형 병원들이 3개, 4개 정도가 문을 닫았어요. 문을 닫는다는 얘기는 뭔가 해봐야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재정적으로는. 이런 상황이 생긴 것 자체가 저희 의사들로서는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들로서는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지금 140베드 정도 운영을 하고 있죠. 140베드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은 한 80명쯤 됩니다. 이렇게 되면 보통 채용하고 있는 숫자보다 한 1.5배 정도는 적어도 더 채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이거를 계속하면 저희는 이제 임계점에 다다랐어요. 더 이상 이걸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저희 병원 원장들끼리 서로 이제 엊그저께 원장회의 할 때도 언제 우리 이렇게 나가다가 병원 문을 닫을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상황이 됐는데 결국은 이제 그럼 어떻게 할까? 현실적인 대안은 서비스를 줄이자, 인건비를 줄이고 서비스를 줄이고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자. 이렇게 가야 되는 건가요? 라는 이제 상황인 거죠. 사실은 이런 문제에 봉착해 있는 병원이 저희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아주 굉장히 훌륭한 병원인 광주의 성유한 병원도 지금 굉장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부산의 다음병원이나 뭐 전주에 있는 병원, 그다음에 대구에 있는 대동병원 뭐 등등 다들 열심히 하는 병원일수록 재정난이 지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특히 어큐트한 그런 상태에서의 그런 내용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더욱이 지금의 어떤 수가 체계로는 대학병원은 이제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 대학병원에 있는 병실들은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되고 이런 것들이 쭉 연결이 되면 과연 그냥 어떻게 될까? 네, 많은 상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네, 토론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질문드린 외에 또 저희 정신건강 이 병원 운영하면서의 어려움들 이런 부분도 같이 얘기를 해주셨고요. 네, 그 다음은 우리 김영희 부장님께 좀 관련된 질문들이 있어서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서비스를 잘 제공하기 위해서 사실은 환자분들에게 제공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이런 부분들 특히 이제 뭐 병원 환경, 뭐 이런 병실 환경 이런 부분들 시설에 있는 환경들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제공자에게도 쾌적한 이런 환경이 제공이 돼야 되는데 사실 제가 몇 년 전에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오픈할 때 깜짝 놀랐었던 저도 뭐 정신과 의사지만 깜짝 놀랐었던 적이 우리나라 정신병원도 이렇게 시설이 좋을 수가 있구나 또 이런 것들을 빨리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도 좀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실제 우리 일하시는 병원까지 해서 이제 좀 미흡한 애로사항들과 또
지금 가장 저희 세부 서비스 제공에서의 애로사항이라고 하면 이런 제공자들이 이직률이 높을 수밖에 없고 기간제 채용을 할 수밖에 없고 해서 또 이런 분들이 상담을 하다 보면 당연히 뭐이 이주천대에서 회복을 위한 필요한 이런 과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현실적으로 지금 실제로 운영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언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은병원에서 사례 관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정신과 임상에서 일하는 걸 토탈 해보니까 정신과 임상만 한 36년? 거의 저희는 이제 간호사로서 한 40여 년 일을 하고 있는데 정신과에서 이렇게 오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뭐 제가 일하는 동안 정신건강복지법 개정도 있었고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도 굉장히 확대가 되고 정신의료 임상 현장은 아주 많은 발전을 그래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신재활이라는 개념에서 이제 회복이라는 개념으로 방향과 질이 달라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이제 전문 요원으로서 많은 이들과 함께 이 정신보건 변화에 적응하면서 계속 달려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함께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지만 많은 전문 인력이 뭐 소진 아니면 다른 이유로 현장을 떠나가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저는 이 변화하는 WHO 흐름에 따라서 새로운 교육을 받을 기회도 있고 이런 교육을 받게 되었고 이를 실천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임상에 있는 그러한 거다 임상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임상 현장에서 지역사회 임상 현장과 지역사회 현장에서 이 변화에 따라 일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 마련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를 실천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조직의 시스템, 또 국가 정책 이런 것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현재 이제 일하고 있는 이은병원의 사례 관리 시스템을 잠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병동에 그 보호 입원으로, 그러니까 비자의 입원이죠. 자신의 의견과 상관없이 이제 입원한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억울함을 호소할 때 입퇴원 심사 청구, 인신 구제 청구 이런 것들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절차 보조 사업인들과 연결을 하고요. 그래서 본인의 권리 옹호를 많이 돕습니다. 이럴 때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입원과 동시에 또 회복 계획을 세우고 그러기 위해서 많은 전문가들과 같이 DOTP를 시행합니다. 이건 병원형 OD입니다. 여기에도 많은 전문 인력이 많은 시간을 투여하게 되죠. 또 흥분한 환자들에게 고조 완화 기법을 실천하면서 강박보다는 심리적 안정을 꾀하는 데 시간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많은 상담과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죠. 이들의 인권을 최대한 지켜주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회복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매일 환자와 가족과 상담하고 이들의 욕구에 맞는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나갑니다. 이 과정에 퇴원 계획도 포함됩니다. 지역사회 많은 자원과 저는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치료 회복을 돕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돕습니다. 이것이 바로 병원 사례관리이거든요. 저는 사례관리를 하는 사례관리자입니다. 이를 통해서 재입원을 줄입니다. 많은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환자나 가족이 피폐한 삶에서 희망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좋은 일을 하고 있죠. 제가 하는 일은 좋은 일이고 또 입원비를 줄이니까 입원공단에 보험공단에 많은 이제 이득이 있죠. 나라에는 이득이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제가 하는 일을 하나씩 보십시오. 저는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저는 좋은 봉사활동을 한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일을 날마다 하고 있다면 어느 병원장님이 저에게 돈을 주겠습니까? 전문 요원을 고용해서 병원 사례관리를 실천하는 병원장들이 있을까요? 네, 지역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역에서도 약 15년 이상 일을 했습니다. 위기 개입해야 되는 환자들을 많이 만납니다. 현재 지금 OD 오픈 다이얼로그로 얘기하고 있죠. OD를 통해서 자살 위험이나 자퇴 위험이 있는 많은 당사자와 가족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들을 비강압적으로 충분히 당사자의 인권을 보장하면서 회복의 장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저는 이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많은 곳의 정신보건 현장에서 가능할까요? 수많은 종류의 정신보건 사업을 실천해야 하고 실적에 신청 써야 하고 회복 개념의 교육은 없고 실무자는 OD를 받을 교육의 기회도 없고
그리고 이런 조직의 서비스에 살아갈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냥 실무자는 전문 요원은 덩그러니 그 현장에 놓여 있습니다. 아무도 이들을 이끌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 이직을 꿈꾸면서 실무를 하고 있어요. 기계처럼요. 이렇게 하는 현장이 현실입니다. 급성기를 치료하는 병원이나 회복을 돕는 지역사회나 직접 일하고 있는 실무자들은 저절로 이런 회복이라는 개념으로 향상되어 가는 것은 아닙니다. 변화에 따른 교육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 마련도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슈퍼비전도 있어야 하고요. 전문 요원들은 이 변화에 따라서 성장하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시스템, 필요한 인력 보충, 이런 조직의 시스템들, 전문 요원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 시스템 등등 실천 가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이 이직률을 줄이고 지속적으로 정신보건을 발전 가능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런 정책 토론회 때 나온 이런 소중한 이야기들이 그냥 공허한 메아리가 되질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토론 감사드립니다. 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트레이닝된 우리 제공자와 그거를 제공할 만한 재원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한데 사실은 그 부분이 어려운 상황이고 이것은 뭐 우리 서비스 제공하시는 전문가분들 또 이거는 환자 가족분들도 다 알고 있는 저희 정신건강의 지금 가장 큰 서비스 제공의 애로사항이 아닐까 싶고요. 네, 나머지 질문들은 우리 김성수 원장님하고 조영혁 교수님이 뭐 교대로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사실은 이러한 오픈 다이얼로그라는 것들이 그 인력이 전문가들이 많이 필요하고 또 많은 시간을 투입을 하려면 결국은 재원과 연관이 돼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우리 오늘 말씀해주신 오픈 다이얼로그를 포함한 이런 혁신적인 서비스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뭐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 오셨을 텐데 그런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사전 질문으로 좀 중지단에서 취합해 주신 질문들 중에서 제가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영역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지금 이런 혁신 방안의 좀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질문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좀 그 이은병원에서는 10년, 그다음에 경기도에서는 경기도립병원, 또 이번 연구 여러 해 동안 좀 이런 달리 다른 방식의 회복 인권 기반적 접근에 대해서 여러 치료팀들이 같이 공부하고 이걸 해보자라고 의기투합을 하고 또 지역에 있는 절차 보조 서비스라든지 동료 지원가와 센터들과 협업을 해서 적용을 해 보았더니 실제 경과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완전히 목격을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이건 실현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발표드릴 때도 우선 뭐 새롭게 저희가 예산을 만들어서 뭔가를 투입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자원들 중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뭘 제일 먼저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에 대한 제언들을 드렸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좀 필요한 것은 병원이든 아니면 지역사회 종사자든 이런 전문 요원들이 이런 새로운 접근법들에 대해서 좀 배우고 익힐 수 있고 또 서로 토론하고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기회 및 기관 내에서의 어떤 이런 작업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건 교육만 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상 안에 녹아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 종사자들을 역량 강화시키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종사자들을 지지하는 것이기도 해요. 이직률을 줄이고 그리고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협업을 할 수 있는 연대를 만들어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좀 교육 플랫폼을 기존 플랫폼에 도입을 하는 거가 가장 빨리 실천 가능하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픈 다이얼로그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오픈 다이얼로그적인 전체 원칙을 뭐 7대 원칙이라고 있는데 그걸 다 적용하고 있는 지역은 전 세계에서 핀란드의 라플란드주라고 하는 작은 6만 5천 명 되는 그 지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을 전면적으로 도입을 하려고 각 국가에서 도입하는 게 아니라 각 국가에 있는 기존의 시스템이 운영되는 과정 안에 이런 대화적이고
좀 협력적인 부분들을 도입을 하고 녹여내기 위한 전략들이 이렇게 실천이 되고 있는 거고, 저희가 하는 일도 이 병원 급성기 병원 서비스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또 기존에 있는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이런 사례관리 내지는 위기 개입 서비스에 어떻게 도입해 볼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시도를 해보고 있는데, 이 과정 자체는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저희 이제 수원 성인센터라든지 수원 행복센터라든지에서 일해오신 경험 있는 종사자들이 저희랑 같이 오픈 다이얼로그 공부를 하고 저와 같이 가정 방문을 나가시거든요. 나가서 같이 세션을 이렇게 90분 동안 진행을 하는데 너무 잘하세요, 다들. 그리고 시간이 걸리고 공이 들어가는 작업이긴 하지만 굉장히 큰 보람을 느끼세요, 이분들께서. 아, 우리가 이렇게 일할 수 있구나. 그래서 적절한 교육과 이런 기회가 제공이 되면은 기존에 있는 종사자들이 더 보람을 느끼고 해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동료 지원과 가족들과 연대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으로 들어온 게, 이게 제가 답하기 좀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 요양 시설의 환경, 병실 환경이나 쾌적한 환경 역시 지금 이렇게 필요한데 저희 연구개발에서 이게 좀 다루어지고 있느냐라는 질문이 있으셨었어요. 그래서 저희 연구개발에서는 이 부분은 다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 이미 보건복지부와 국립센터에서 좀 적절하고 안전한 어떤 보호실, 이제 1인실 환경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환경에 대한 연구 용역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좋은 아이디어들이 좀 나오고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도립병원에서 경기도립병원에서 급성기 병동을 운영하면서 얻은 경험으로는 경기도립병원에 그 입원하게 되면 처음 입원하게 되는 그 1인실 안정실 환경을 만들 때 저희가 무궁화 3개 이상 되는 숙소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텔레비전 있고요, 와이파이 되고요, 1인 샤워실 있고 침대가 있고 공간이 넓습니다. 1인 소파도 있고요. 안정이 되세요. 이런 환경에 계시게 되면은 격리 강박을 하고 문 두드리면서 화내실 일이 없어지신 거죠. 도리어 거기 계시는 걸 더 선호하시게 되기도 해요. 그러면 굉장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연구되고 있는 부분들이 실천이 되고 이런 형태의 1인실에 대해 가지고 수가가 마련이 되면은 훨씬 더 많은 부수적인 비용들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답변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현재 센터장을 맡고 계시는 우리 조영욱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미리 나온 사전 질문들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인권 기반 회복 중심의 서비스 실천을 위한 현실적인 제언과 앞으로 지역 내 정신건강 복지센터에서 무엇을 변화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입니다. 이전에 말씀해주신 김성수 선생님께서 이제 제가 센터장이기 때문에 이제 저한테 좀 이거를 얘기를 주셨는데요. 예, 제가 오늘 너무나 많은 분들께서 다양하게 각자의 입장에서의 정말 우리가 하나 각자의 입장에서 모든 것들을 얘기해 주셨지만 저는 결국에는 공통된 것은 당사자의 회복 그리고 우리의 회복에 대해서는 다 같은 가치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조금 더 프랙티스한 조금 더 현실적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권이라는 게 지불해야 될 가치가 많냐 지불해야 될 대가가 많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많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환자분들을 이 인권 중심의 치료를 하겠다라고 이 연구팀에 들어온 다음부터는요,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환자 한 분을 입원시키기 위해서 응급실에서 2시간씩 붙잡고 있기도 하고 제 노트북을 갖고 가서 그 자리에서 설명을 하기도 하고 어떻게든 뭐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외래에서 저도 무척이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신뢰를 강조하면서 약을 먹지 않더라도 어떻게든 버티고 스스로 먹게끔 이렇게 참아오는 과정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수가가 적용되지 않는 센터일지라도 이것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산입니다. 다들 아시는 얘기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겠지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예산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투입이 돼야 되는 게 첫 번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요. 두 번째로는 인력을 어떻게 사용할지입니다. 지금도 저희 센터만 하더라도 인력이 무척이나 부족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미 부족한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정신건강 전문가들이거든요. 이분들이 정신건강에 관련한 치료에 온 힘을 쏟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고요. 기타 다른 여러 가지 사항들이 이 사람들을 치료자로서 사는 것보다는 행정가로서 살게끔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 두 가지가 일단은 여기 와주신 이제 정부 관계자분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계신데 꼭 이 부분을 좀 이렇게 굽어 살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전국의 정신건강복지센터들이 다 있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제언이 뭘까요? 지금 만들고 있는 이 프랙티스를 이 훈련 모드를 직접 해보게끔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야지 수원에서 한 번, 광주에서 한 번, 이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을 우리 정부에서 같이 하는 이 센터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이 프레임에 우리의 이런 그 정신을 공유할 수 있는 치료 모듈들을 올리는 것을 좀 동시다발적으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좀 현실적으로 좀 고민해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아마 오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보건복지부에서도 참석을 해주셔서 국가 정책에 대한 질문이 있으신데요. 직접 질문은 이런 국가 정책에 오픈 다이얼로그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를 물어보셨는데요. 제가 조금 더 붙이자면 사실 최근에 아까 이제 오픈 다이얼로그나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디지털 치료제 같은 우리 정신과 영역에서의 어떻게 보면 신의료 기술들 이 개발이 되고 있고 또 기존 우리 갖고 있는 많은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아직은 우리 정신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체감이 되는 아직 서비스까지는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뭐 이런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에 대한 거는 이미 국정과제로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이런 정신건강 서비스를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 같은 거를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요? 네. 네, 말씀 주신 오픈 다이얼로그의 활용이라든지 디지털 치료제라든지 다 필요하고 다 좋고 도입이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항상 문제가 말씀해 주셨지만 재원의 문제라든지 이게 실제로 그러니까 한정된 지원 내에서 어느 쪽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냐 이런 문제들 때문에 도입을 하는 데 있어서 한 번에 도입이 되면 좋겠지만 사실 그런 것도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 효과를 보자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저희도 사실 저희가 예산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희도 기재부랑 협의를 해야 되고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최대한 이런 새로운 치료 더 환자들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그리고 환자들에게 더 좋은 치료를 도입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제가 어떻게 확답을 드리기가 좀 요거를 이제 저희 앞으로 할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유형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아마 비자이 입원 관련해 가지고 물어보셨던 것 같은데 그때도 답을 드렸던 것처럼 법무부와 함께 이 사법 입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도입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사법 입원이 필요한 것인지 사법 입원이 도입이 되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것인지 또 그 보호 의무자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사실 국가 책임이 보호 의무자들에게 좀 많이 넘겨져 있는 부모님들 혹은 가족이나 부모님들이 이 책임을 지는 문제들이 있긴 한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국가 책임을 좀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좀 확답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정신응급 환자에 대해서 서비스 진행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보완돼야 할지 이것도 물어보셨는데요. 이거 저한테 물어보신 건가요? 진짜 아니군요.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네,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는데 혹시 오늘 토론하신 선생님들 중에 추가 코멘트 하실 게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중지단에서 매년 한 차례 이런 포럼을 열고 있는데요. 사실 정신건강의 최근의 중요성이나 보건복지부에서도 정신건강 정책국으로 확대 개편돼서 많은 정신건강 정책들을 만들고 계신데요. 이런 것들의 중요성에 비해서 이런 포럼 같은 것들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이런 정신건강 정책 포럼이 뭐 분기별 최소 뭐 2달에 한 번 정도는 복지부 주관으로 이런 것들을 같이 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오늘 발제해 주신 분들과 토론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부를 주재해 주신 김유석 부단장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2023년 정신건강 정책 포럼 WHO의 사람 중심, 인권 기반, 회복 지향, 정신건강 서비스 정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